안녕하세요. 사람은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이 변한 거라곤 세상에 태어난 이쁜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일을 해왔어도 단순 노동 업무 일이라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월 200 조금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큰 병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다녀준 것만도 고마웠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비전은 안 보이고 저 또한 힘들게 일을 해봤자 받는 월급은 20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며 사업하자는 제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두렵긴 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을 무시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시부모님께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셨었죠. 내 아들 말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빚도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뭐하러 위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가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한들 남들은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 너 머릿속에 있던 사업들은 남들이 벌써 시작을 했을 테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대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간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 거니?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 넣은 10년인 거야. 망하게 되면 10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것뿐이야. 우리가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라. 남들은 사업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겠니? 어머님, 사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분명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면서 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분명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사업하자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힘들게 일해왔는데도 월급은 꼴랑 200 겨우 넘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앞날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살면 크게 신경도 안 쓰이지. 그런데 현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걔 인생도 우리의 뒤를 밟길 바라는 거야? 현진이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다른 집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뛴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발 닦고 하루 온종일 TV나 보고 있잖아? 새벽 늦게까지 TV 볼 시간에 밖에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라고. 나는 퇴근하고 당신이랑 현진이 밥 챙겨주고 나서 힘들게 손부업 하는데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나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는 거였어? 앞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 손을 보라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밤새 부업하느라 만신창이가 됐어. 나도 여자야.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네일도 받고 싶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싶어. 당신은 그런 곳에 돈 안 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기분이라며 몇십만 원씩 술값 긁어올 때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매달 제 시간에 달라고 재촉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버는 돈보다 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겠다는 저를 반대하시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따라왔지만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자극했는지 사업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는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끝까지 반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저는 그런 걱정에 초장부터 겁을 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저를 도왔지만 저희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생활비를 대폭 줄이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매일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주셨고 제 딸 현진이도 돌봐주셨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부모를 볼 때면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돈을 바라시면서 저희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그런 돌발 상황들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었고 대처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턴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모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돈이 벌리는 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돈의 씀씀이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 5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부리는 사치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월급 받았을 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주는 만큼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부리는 사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아직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려 있다고. 저번 달보다 200만 원 더 쓴 거 가지고 엄청 보라고 그러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좀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어? 나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법만큼 써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날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겠다는 건데 내가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올려줘. 월급 받으면서 드렸던 생활비에서 너무 조금 올려줬다고 맨날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신다. 내 어깨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벌써 다 쓰셨다는 거야?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돈도 있으시다고.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뭐해? 불필요한 곳에서 전부 다 나가면 월급 받아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 우리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인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을 굳게 닫을 수 있었네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안 좋은 분위기로 사업장을 나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대충 둘러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저희 사업장 사무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사무실로 불러야 되겠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불렀겠어? 우리가 지금 생활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불만이니까 우리를 부른 거잖아. 주기 싫다는 말이겠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못했던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직접 사업장으로 오셔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 지금 나보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무작정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에서 저 직원들 옆에 껴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생활비는 올려드릴 수 없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생활비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챙겨드리지만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다 쓰셨다고 돈을 더 달라는 전화만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생활비 드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앞으로 현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으로 65세 안 되셨으니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사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지? 아주 톤독에 올라서 가족 전부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 아들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너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기다려봐라. 전화 좀 해야겠다.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잠시 뒤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상태였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볼 만큼 흥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얼굴에 던지셨고 시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시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나도 부담이 돼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당신이 받았던 200의 월급에 절반이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2배를 드리고 있잖아? 둘이서 한 달 생활하시는데 월 200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쓰셔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건데 놀고 먹는 거에 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직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앞으로 생활비 타서 쓰시려면 사업장에 나오셔서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생활비의 절반으로 다시 줄일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건데? 나도 여기 공동 사장이야. 내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당신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벌 만큼 벌었으면 우리도 이제 돈에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줄이기만 해봐.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 내밀지 마. 알겠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싫다고 하시잖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앞에서 시부모님 무시한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게 되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5년을 힘겹게 이끌어왔고 저희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어느새 부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불만만 많았어요. 저도 이런 생활들이 이젠 점점 지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표님은 더 이상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문자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순간 저는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대표님의 아내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셨던 은인이셨는데 남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들의 절반 이상이 저와 전화통화한 대표님한테 들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날 일정이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한 뒤에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셨던 회사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한 모텔이었고 저보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말에 온몸을 떨며 사진 속에 있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정을 깰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이었고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길래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숨긴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던 대표님의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저를 내려보던 남편은 침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대표님의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뭐기엔?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지. 돈 좀 벌었다고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역겹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경혜 씨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경혜 씨가 알려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사업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어차피 걸린 거 위자료는 주겠지만 사업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만큼 가져가도록 할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 현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현진이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충격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항상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언제부터인가 곁을 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멀리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야. 어차피 이제 와서 숨겨봤자 뭐하겠어? 볼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줄래? 우리는 해야 될 거 마저 끝내야 되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난리를 친 뒤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모텔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그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다 버렸고 이런 모습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은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다 버리는 사이 남편이 볼 일이 끝났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지분은 내가 더 많지 않아? 솔직히 당신이 뭘 했는데 두 발로 뛰는 건 내가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힘들게 일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아예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오토로 돌리면 알아서 돈 나오는 회사를 내가 굳이 당신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 여태껏까지 힘들게 일해서 20억 자산가 만들어줬더니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회사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제 인생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날이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는 다음날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남편에게 위임하겠다며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고 직원들 또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셨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2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안 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10년간 함께했던 회사에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앉았던 자리에 상간녀를 앉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뒤 남편과 함께 했던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분들께선 저를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제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여행을 즐기며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휴식을 끝낸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들놈이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말도 마라. 네가 힘들게 운영해왔던 회사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다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직원들을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까지 깎이면서 갑질을 당한다고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나 보더라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혼할 때 제일 많은 물량을 거래했던 대표께서 거래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말은 왜 또 안 했던 거니?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있는데 너랑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다 네가 10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너도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 회사 제가 안고 가려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부려서 넘겨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이는 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를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의 절반도 아닌 상간녀가 입김을 불어넣어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이러다 집안 무너지게 생겼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론 10년간 운영해왔던 회사를 본인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이 자신의 영업력을 믿고 저 없이 뛰어들었지만 상간녀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와 통화했었던 대표가 다른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소문을 흘리면서 이 바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년간 힘들게 이끌어왔던 자판기 사업은 결국 일시 중지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았던 재산을 상간녀와 둘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흥청망청 전부 다 써버렸다는 말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람과 살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간녀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려 합니다. 급할 거 없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 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럼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 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 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원 일을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과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선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창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평온해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치레 한 적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과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과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과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